10대와 통하는 윤리학, 우리 학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서는 윤리라는 과목 말고 도덕을 배우는데 이 책을 읽기 전에 그런 한 교육을 통해서 도덕 또는 윤리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게 있었을까요? 하랑이. 저 같은 경우는 뭐 도덕 시간에 배우고 그리고 동아리에 들어서 따로 동아리에 들어서 뭐 하나를 같이 교실에서 얘기하는 거나 그런 거 정도를 해봤었던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냥 도덕 교육을 저희 학교는 2학년 때부터 했는데 아직 그래서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뭐 여기 나오는 칸트라든지 아니면은 도덕적 3단론법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어서 이 책을 읽을 때 그런 면에서 좀 반갑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다음 질문은 이 책의 처음에 뭐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게 각자 좋을 대로 윤리를 가지면 안 되냐고 나오는데 만약 각자 주- 자기만의 자기에게 좋은 윤리를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랑이. 아무래도 다들 윤리 기준이 아무래도 가치관이 서로 많이 다르다 보니 우선 내가 이거는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은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그게 침해되었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기준대로 윤리를 만든다면 아무래도 좀 윤리라는 개념이 좀 부족하거나 없는 들은 아무래도 범죄 같은 행위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윤리라는 게 뭐, 뭔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니까 자신한테 좋은 윤리를 선택하는 것이 그냥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느낀 게 이제 세상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각자만의 윤리를 가지면 그게 충돌되고 결국은 모두의 윤리가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 그래서 뭔가 법도 하나의 법을 모두가 따라야 하는 것처럼 이제 모두가 평화롭고 또 윤리적이게 살아가려면은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요? 네,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시대 사회의 어떤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서로 다른 윤리가 만났을 때 그 충돌의 지점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어쨌든, 그 공통적으로, 어, 그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최대한 찾아야 되고, 서로 다른 것이 있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 건가에 대해서 최소한 그 방법론적으로, 그 토의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부분들이 좀 정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데,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고 그걸 상대방에게 강요함으로써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요즘 학교 이 생기부를 보면은 봉사활동 점수를 채워야 하고 그리고 뭐 15시간을 하면 몇 점, 20시간 하면 몇 점 이런 식으로 생기부에 들어감으로써 봉사활동을 의무화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근데 봉사활동이란 의미 자체로 보면 자신이 자원해서 누군가를 돕는 일인데 이것을 의무화하는 게 옳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랑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봉사라는
한정된 부분을 따지기보다는 이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부터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봉사활동은 의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주장이고,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을 근데 자유적으로 맡기면은 아무도 안 한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 제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이타심이라는 부분을 좀 덜 가르친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으로 와닿았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 봉사활동이 자율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거를 개선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웃긴 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봉사활동이라는 그런 의미 자체로 봤을 때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이제 자신이 자원하여 이제 누군가를 돕는 일인데 이것을 생기부 등에 의무화시키면 과연 이것이 굉장히 옳은 일일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강제성이 있어도 이렇게라도 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어, 그게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결국은 봉사활동을 한 것이니까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땐 사실 이런 생기부에 봉사활동을 넣는 정책이 사회 전체에 이로울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약간 서서히 학생들에게 이타심을 가르쳐 주어서 이런 강제성이나 이런 무언가의 보상이 없이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그 교육으로 더 잘 이끌어가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선생님. 네, 뭐 저도 우리나라에 봉사 문화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험, 뭐 이런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봉사활동 의무화가 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기술적으로 봉사활동이 그냥 점수를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가 되지 않도록 봉사활동의 어떤 그런 참된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 공유 이런 것들이 우선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봉사활동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그 뭐야 벌점을 주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플러스 효과를 주는 뭐 이런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전환을 하면 그나마 그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하경이가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그 나서 다시 하랑이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봉사는 학습되는가? 요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중고등학교 때 하면 그것이 학습되어서 그 사람이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잘하게 될 거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봉사도 배워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경이가 또 얘기했던 부분들은 봉사 자체가 사회에 유익한 활동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이 봉사하지 않을 거다. 요 부분에는 저기도 마찬가지야. 이 책에 보면 봉사 말고 또 뭐가 나오냐면 예절 교육이 필요한가? 라는 부분들. 최근에 이제 어린이날도 있었지만 어버이날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버이날이 있었는데 자녀들에게 어버이날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하도록 그거를 뭐 해야 되는가? 가르쳐야 되는가? 그 만약에 어버이날에 아무 적이 없다. 그러면
아니, 너는 자식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 그 부모에 대한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게 그게 사람 새끼냐? 막 이러면서, 그 근본이 안 됐다.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윤리적이라고 훈계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 그래서 애가 잘 모르니까 가르쳐서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해야 된다. 라는 쪽의 주장이 있는 반면 또 하나는 아니 감사라는 게 감사함이 우러나야 감사한 거지. 감사해라 라고 감사가 되냐는 얘기야. 존경해라 라고 존경이 되냐는 얘기야. 또 감사와 존경은 자발적으로 자기 안에서 이렇게 우러나는 거지. 그게 밖에서 강요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즉 그러려면 감사와 존경을 받고 싶으면 부모가 평상시에 감사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했냐는 얘기야. 그 행함이 우선이지. 왜 애들 보고 감사와 존경을 안 한다고 애들을 비난하느냐.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야. 또 거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또 있어. 감사와 존경의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 마음이 꼭 행동으로 뭐 해야 되냐? 표현돼야 되느냐? 감사 존경 안 해. 근데 카네이션 꽃 하나 달아주는 거로 감사 존경 한다고 그냥 뭐 하는 거야? 퉁치는 게 더 나은 거냐? 아니면 감사와 존경하는데 내가 쑥스럽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돼갖고 표현 못했어. 어? 그 표현 못한 거면 그럼 그건 안 좋은 거냐? 라는 부분에 후속적인 그런 질문들이 많이 따르더라는 거야. 어때, 하랑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 문제에 대해서? 아, 음, 물론 표현을 한다면 더 좋겠지만, 음, 표현을 안 해도 마음만 있으면 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가 부모라면? 네, 네가 자식으로서는? 자식으로서는, 음, 달라 하면은 주고, 어, 그냥, 부모가 달라고 하면 주고 아무 말 없으면 안 줘도 된다? 뭐, 어. 그렇게 해서 줄 수도 있지만, 뭐, 감사하는 마음은 일단 베이스로 깔고 가는데, 그걸 이제 표현하는 부분인데, 어, 달라 하면은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하랑이 넌 달라고 안 할 거잖아, 네 자식한테. 뭐하러, 어? 자식한테 뭐하러, 어. 꽃 놓을 공간도 없는데 뭐하러, 달라. 달라고 안 할 거다, 너는. 네. 그 부모도 너한테 달라고 하면 내가 뭐 응해줄 수는 있으나 달라고 안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감사한다는 마음을 일단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맞다고. 감사하다는 마음 베이스 깔고 있고. 하경이는 어때? 저도 일단은 감사하다는 마음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전제하에는 굳이 약간 저도 똑같이 음, 뭔가 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드리는 게 맞지만 음. 굳이 않는 근데, 감사하다는 말씀. 자, 근데 또 이런 문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아? 어떻게 하냐? 아, 감사하다는 마음이 베이스로 깔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뭐 누가 그런 얘기더라가 돈이 사랑입니다. 나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개그맨이 우습게 얘기한 건데 아니 네가 감사한 마음 있으면 문화상품권이라도 하나 보내. 커피 그 기프트콘이라도 하나 보내. 그래야 그게 감사함이 표현되는 거지. 어? 그런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감사하다고 마음은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것들이 얽혀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 어려서부터 자꾸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애가 그것들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 감사한 마음도 가질 수 있다. 라는 쪽과 또 한쪽에서는 그냥 뭐다? 그 허례허식이다. 이중의식이다.
평소에 부모하고 저기도 안 하는데 감사 하나도 안 하는데 그 어버이날만 가가지고 효자인 척 코스프레 한다.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봉사가 그러면 어, 왜 하필 중고등학교에서만 봉사를 의무로 하느냐? 그러면 대학생도 일반인들도 다 뭐하지? 봉사를 의무로 정하지. 왜 하필 중고등학생들만 봉사를 의무로 정하는 건가? 라는 점에서 그 부분에서 중고등학생의 봉사를 의무로 정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중고등학생 때의 봉사를 경험하면 그 아이들이 봉사에 대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거든. 어때? 봉사가 학습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또 한쪽에서는 오히려 봉사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응?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점수 받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사라지면 아이들이 봉사도 안 하게 된다. 그러니 봉사 점수와 관계없이 봉사를 순수한 마음에서 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학경이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동기는 그걸 수 있지만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사실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고 그냥 재밌다 또는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사실 그래서 그냥 경험으로 말하자면은 시작은 그냥 점수 주네 이러고 시작할지 몰라도 중고등학생이 많이 하는 봉사 예를 들면 더 어린 친구들한테 뭐 과학 실험을 시켜준다거나 가르쳐주는 이런 경우에서 봤을 때는 시작은 그거였을지 몰라도 그걸 하는 동안에는 봉사활동의 기쁨을 느끼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기분이 들었어서 그런 의미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학경이 너만의 그 느끼는 바야 아니면 너의 주변의 친구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어때? 어, 네가 착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사실,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 재밌었던 건 맞는데 약간 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몇몇 친구들은 되게 재밌었다고, 음, 저도 다음에 할 거라고 하는 음, 반면에 몇몇 친구들은 음, 들고 이게 뭐냐고 애기들이 찡찡대서 싫다고 점수 주니까 하지 이런 말을 하는 애들도 있어서 잘 그래, 그래. 같이 분포해 있다. 하랑이는 어때? 사실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게 의무로 가게 된다면은 상당히 많이 그 사람들이 독서로 어릴 때 많이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안 하게 되는 그런 일도 많이 생기는 것 음, 같는데 그런 효과로 오히려 작용을 해서 오히려 할 사람도 떨어뜨려 놓는 제도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음, 봉사활동이라는 게 애초에 할 사람은 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그런 느낌인데 애초에 이런 의무라는 방식의 간단한 원초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옳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너무 그냥 행정적으로 편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점수화해서 너무 편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 자, 좀 다른 얘기인데 비슷한 맥락 얘기입니다. 미국이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라고 얘기해. 미국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해. 자, 반면에 북유럽 국가는 기부 문화가 거의 없어. 자, 기부 문화가 많은 미국이 좋은 거야? 기부 문화가 별로 없는 북유럽이 좋은 거야? 그것만 딱 그 단편적인 사실만 듣고 보면. 미국이 좋죠. 어, 기부 문화가 많은 미국이 좋다고 우리가 그 단편적인 사실만 듣고 보면 딱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북유럽 사람들은 왜 기부를 안 하는가? 삶에 다 포함이, 어? 삶에 포함이 그렇지. 많이. 북유럽 사람들은 이미
세금을 충분히 내기 때문에 그 개인이 기부해서 누구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국가에서 이미 공공 서비스로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야. 그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기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자, 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봉사활동도 개인의 봉사활동, 개인의 마음의 의지에서 그 봉사활동을 하게 요구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그러니까 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복지제도? 이런 게 잘 그런 시스템이 잘 가동된다면 굳이 애써 뭐가 필요 없다는 거야. 봉사활동. 봉사활동을 해도 이유가 없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뭐 청소 뭐 이런 거를 하잖아, 봉사활동을. 근데 청소부가 충분히 고용돼 있으면, 그럼 사실은 청소 봉사활동을 해야 될 이유가 저요. 없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것들을 이른바 시스템 차원으로 해결한다. 그럼 시스템 차원으로 해결하려면 당연히 또 뭐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그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시스템 차원으로 해결하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인가? 아니면 그렇다고 세금을 또 많이 내는 걸 사람들이 또 싫어하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은 이른바 봉사를 통해서 또는 기부를 통해서 메꿔 나가는 것들이 그 사회가 더 나은 사회인가? 물론 이제 제일 안 좋은 사회는 세금도 안 내고 기부도 봉사도 없는 사회. 그런 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이제 정글 같은 사회겠지. 심각한 그런 사회겠지. 근데 이제 그 사회에서 벗어나서 두 가지 방향.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공공 시스템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의 모델들. 뭐 예를 들면 북유럽의 모델들. 세금을 그냥 그대로 조금 내는데 봉사와 기부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사회의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을 벌충하려고 하는 어떤 미국식 모델들. 그 부분에서 우리 사회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가? 어때, 하랑이는? 어느 방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아무래도 북유럽 쪽이 아무래도 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음, 하경이는? 저도, 북유럽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잘 그럼, 모르겠어요. 그럼 뭐 세금을 기꺼이 많이 낼 용의가 있어? 그만큼의 부담을 할 용의가 있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동의가 과연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 요런 그 것들이 함께 따르는 거고,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아, 그, 뭐라 해야 되나, 기부하고 봉사하는 거는 폼나잖아. 음, 존경받잖아. 그렇죠. 근데 세금 많이 낸다고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문화는 별로 없어요. 없는 거지. 사실은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존경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세금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별로 존경한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유, 세금 많이 낸다는 사람한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불쌍하다. 안 됐다. 세금 폭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 윤리적 관점에서 따지고 보면 봉사의 의무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책에서 이제 커다랗게 그 두 가지 얘기했지. 악마의 윤리하고 신의 윤리. 네. 악마의 윤리는 신의 윤리는 뭐고? 그, 이타적인, 완전 이타적인. 아, 배려라고 하는 이타적인 배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악마의 윤리는 반대로, 음, 신, 뭐 자신을 제일 중요시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거야. 근데 이제 어, 그 악마의 윤리, 자유롭게 사는 것들이 어, 하면 좋은데 그 악마의 윤리의 문제가 뭐야? 어떤 문제가 있어? 사회 모든 질, 걸 생각하면, 누구 하랑이? 사회 질서가 많이 문제가 생기니, 왜 사회질서 문제가 생겨? 다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오히려 다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리 같은 걸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결국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른바 이 책에 따르면 무유예성의 원칙?
용어 나왔던 거 기억나? 네. 무위해성의 원칙. 위해를 가하다. 즉,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니, 자유를 추구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윤리적인 거다. 그 사람이 문제가 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무위해성의 원칙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안 한다고 내가 봉사활동 안 하면 남에게 피해를 끼쳐? 아니요? 아니잖아. 근데 봉사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그 페널티 벌칙을 주는 거는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야. 저,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안 한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봉사활동을 강제와 의무화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까 뭐 학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봉사활동은 우러나서 숭고한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것들이 자꾸 점수화하면 음? 그러면 점수 때문에 하는 걸로 봉사활동의 숭고함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무슨 일이 있냐면 봉사활동을 하는데 옛날에는 봉사활동을 하면 자기가 다 저기 했어. 그 자기 돈 들여서 가고 거기서 봉사활동하고 자기가 오히려 밥도 다 자기가 알아서 해먹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봉사활동을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래 봉사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최소 오고 가는 교통비는 주자. 음, 그 좀 식사는 좀 제공해 주자. 그럼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좀 하려고 할 거 아니냐. 말 돼야 안 돼. 돼요. 말 되잖아.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이제 뭘 지급한 거야? 교통비를 지급하고 식사비를 지급한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봉사활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봉사활동을 더 안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였어. 근데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 그 대가를 받으면서 마치 그 봉사활동이 그 교통비, 식비 뭐 이런 거 받는 걸로 그냥 뭐 되는 거야? 대치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변호사가 나와서 저희 청소 봉사를 해. 그 한 시간. 그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아니, 너 변호사 너 한 시간 가서 일하면 20만 원 벌 텐데, 30만 원 벌 텐데, 요 청소하는 거는 최저 시급 줘도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10,000원 주면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 네가 차라리 그 한 시간 청소노동 하지 말고 가서 변호사 일해서 30만 원, 20만 원 벌어가지고 절반, 10만 원 기부하라는 거야. 그러면 뭐라는 거야? 오히려 너 여기 와서 한 시간 네가 청소노동 하는 것보다 더 뭐라는 거야? 더 효율적이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해. 음, 말 돼야 안 돼? 돼요. 말 되잖아. 효율성을 따지면, 효과성을 따지면. 근데 과연 봉사라는 것들이 그렇게 돈으로 환산을, 환산하고 계산할 수 있는 거냐? 봉사라는 것들이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자기의 마음을 내어서 그 참여하고 그 자체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는 거지. 어? 그렇게 자꾸 점수화 하고 돈으로 환산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봉사의 참된 의미가 훼손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막아야 된다. 라고 뭐 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런 맥락 속에서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건가? 라는 부분에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하경이가 또 하나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자,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9쪽. 네. 자, 19쪽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두 번째 문단이 첫 번째 문단이겠네. 자, 윤리적 주관주의라는 말이 나와. 찾았어? 네. 윤리적 주관주의 또는 문화적 상대주의. 즉, 윤리와 문화라는 거는
그 사회의 산물이라는 거야. 음, 어? 그 사회 사람들이 합의한 산물이라는 거야. 근데 시대와 사회와 문화 환경이 제각각 다르잖아. 그러면 다른 윤리와 다른 문화가 있을 수밖에 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윤리와 문화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상대성을 인정해야 된다. 주관성을 인정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견해가 있는 거예요. 견해가. 근데 그것들이 갖는 문제는 뭐야? 아까 하랑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윤리적 상대주의를 인정하면 뭐가 문제가 돼? 어,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서 왜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져? 그 윤리를 개인이 정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뭐 범죄 그 개개인의 윤리에 따르면 뭐 범죄가 가능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윤리라는 게 어, 본인의 윤리를 따랐기 때문에 그게 논리가 될 수 있다. 음. 자, 예전에는 예를 들면 그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한 거였고, 또는 부모가 돌아갈 때 3년상을 치르는 게 당연한 거였고, 그게 윤리적인 거였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난을 받는 어떤 그런 비난을 받았다는 얘기.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도른께 깍듯하게 인사하고, 우도른을 먼저 섬기고, 공경하고, 이게 우리의 윤리의 기준이야. 근데 서양에서는 그게 아니잖아. 음, 그럼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서양이 너무 뭐한 거야? 비윤리적인 거야. 음, 반윤리적인 거야.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시대가 달라지거나 지역이 달라서 그들이 만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자기 나름의 윤리를 갖고 자기 나름의 문화를 갖고 살아가면 돼. 근데 문제는 서로가 뭐해? 만, 만나는 경우가 문제가 돼. 하경인 학교가 반야구를 하고 하랑인 학교가 반야구를 하는데 하랑인 학교의 반야구에 룰이 있어. 하경인 학교의 반야구에 룰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 하경인 학교는 하경인 학교 나름대로 반야구 하면 돼. 하랑 네.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두 학교가 뭐 하면 만나면, 만나서 대결을 하면 어떤 룰을 따라야 될 거냐라는. 그때 그 룰을 어떻게 정해야 돼? 이 윤리적 주관주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음, 서로 다른 하랑이가 생각하는 윤리가 있고 하경이가 생각하는 윤리가 있는데 근데 하랑이와 하경이가 만났을 때 그러면 윤리를 어떻게 정해야 돼? 하랑이? 음, 그 두 개를 섞어서 차라리 표준 규범을 만든 다음에 그 표준 규범에 따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하경이. 저도 표준 규범 만드는데 그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른 룰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결국은 표준 규범을 만드는 어야겠지만 그 과정이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표준 규범이라는 것들이 다시 이제 두 가지 나뉘어. 절대적 윤리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랑이 윤리와 하경이 윤리에 공통의 절대 윤리가 존재를 해서 우리가 그 절대 윤리를 뭐 해야 된다? 찾아내고 따라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어. 두 번째로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하랑이가 힘이 더 세면, 어? 하랑이 말대로 못 되는 거고, 하랑이 윤리가 더 많이 적용이 되는 거고, 반대로 하경이가 더 뭐하면, 세면, 더 강하면, 하경이 윤리가 지배적 윤리가 된다는 거야. 즉, 뭘로 보는 거야? 힘의 문제로 보는 거야, 힘의 문제로. 즉, 우리 동양의 전통 문화가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유교적 윤리 문화가 점점 쇠퇴하고 있어. 서양의 윤리가 지금 들어와서 점점 그것들이 표준화되고 있어. 응? 그러니까 그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는 얘기지. 그 지금 서양이 득세하고 있으니까 서양 윤리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 그래서 그걸 힘의 논리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동양의 윤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남녀를 이렇게 구별하거나 차별했잖아. 서양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남녀를 평등지향적 사고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남녀를 차별적 사고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과거의 잘못된 윤리였다. 근데 그것들을 올바른 윤리, 뭐 평등의 윤리라든가 이런 걸로 가는 것들이 올바른 거다. 올바름 우리가 찾아가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어때? 하경이나 하랑이가 보기에는 절대윤리라는 것들이 존재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그냥 단지 힘에 의해서 어? 그것들이 조종되고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해? 하경이? 힘에 의해서가 더 뭔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절대적 윤리가 있으면 이렇게까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 힘에 따라서 이게 더 맞다라고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뿐이지 절대적으로 뭐가 맞다 이런 거. 하랑이는? 저도 절대적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뭐, 절대적 비스무리하게 여겨지는 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힘에 의해서 변동하는 것도 두 개가 섞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것들이 하나로 합의가 되고 조정이 되면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합의되고 조정되는 그 과정, 그 과도기적 과정, 전환기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부닥치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지금 이슬람은 이슬람의 윤리가 있다는 얘기야. 기독교는 기독교 윤리가 있다는 얘기. 근데 그 두 세력이 만나서 공통의 어떤 그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서로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이제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을 하고 그 과정, 그 과정 자체를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평화적이고 대화적으로 그리고 좀 길게 가더라도 인내하고 그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아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게 있고 내가 얘기하는 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 걸 뭐 해야 돼? 받아들이는 것들이 그것이 순리다. 그게 진리다. 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그룹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차이를 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랑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다양한 주제가 나와 있는데, 이 주제들 중에서 자기가 고민해 봤거나 아니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됐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어. 학경이. 나 잠깐만 생각해봐. 일단 나는, 어, 여기에 5단원, 5챕터 5에 개인과 국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 그게 있었는데, 왜냐면 나는, 어, 그런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느끼는 그런 유대감이나 아니면 소속감이나 그런 게 정말 없다시피 해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내가 이게 여기 국가에 대한 그런 감정이 정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해봐서 조금 그런 좀 좋았던 것 같아. 설명을 할 수 있어. 나는 그 부분에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런 예절이 나오는 부분이었어.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예절이라든지 이런 예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는데 그것이 약간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선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평소에도 학교에서 같은 데서도 예절, 효 교육 이런 걸 많이 받아봤지만 그거를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약간 에티켓이나 이런 예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그것이 생겨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 좋았어. 선생님은요? 네, 저는 7장의 생명윤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뭐 앞으로도 더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존엄사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자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생명이란 무엇인 건가 생명윤리라는 측면이 상당히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에 나오는 책에 보면 음식점에서 애들이 시끄럽게 뛰어놀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나오는데 이 문제 때문에 노키즈존이라는 좀 지나긴 했지만 노키즈존이라는 그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있었잖아. 그래서 이 애들이 이런 경험이 있는지와 그리고 이런 부분의 노키즈존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석영이. 사실 내 경험부터 얘기하자면 어렸을 땐 물론 나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평소에 그 교회에서 같이 아는 분들이랑 모임을 가면 교회 주변에 음식점에 가면은 교회에서 나온 사람 애들이 그러니까 교회 모임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녀들이 조금 많이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결코 좋게 보일 순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욱더 부모가 그것을 잘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조금 많이 좋지 못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거 특히 그것이 어떤 단체나 어떤 특정한 집단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집단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모가 잘 제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이제 노키즈 존이잖아.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노키즈 존이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물론 모두가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더욱더 좋겠지만, 결국 나도 어린 노키즈존을 보고 속상했던 적이 어렸을 때 많긴 한데, 그것의 원인이 뭘까 생각하면 결국은 이제 어린이들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 것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키즈존의 뭔가 불평등함 이런 걸 해결하려면 먼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 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학교 근처와 그 아파트 중간에 그 중앙상가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거기가 되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머물러 있다기보다는 좀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통로 같은 곳이거든? 근데 그곳에서 카페가 하나, 사, 카페가 하나 나왔는데, 그래서 거기에 학교 끝나, 초등학교가 끝나면 초등학교 애들이 많고, 중학교가 끝나면 중학교 애들이 정말 많거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애들 데리고 오신 엄마들 많이 보이시는데, 애들이 정말 많이 뛰어다녀서 되게 시끄럽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노키즈 존이라는 부분은 좀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긴 해. 아무래도 애들이 많이 시끄러우니까 그 부분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보다 많이 떠드는, 오히려 그 많이 떠드는 사람들은 통제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학생들보다는 다른 어른들이 더 많이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애들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어른들이 오히려 주 오케이. 음. 소비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막는 그래가지고 우리는 좀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우리는 중소비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막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 노키즈돈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시끄러워서 그런 건지 우리가 중소비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아놓은 건 그냥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그냥 빚 생각은 안 하고 한 건 아닌지 서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선생님은요? 네, 뭐 노키즈 존과 관련되어서 얼마 전에 그 스터디 카페를 갔더니 이렇게 써붙어 있었어. 시험 기간이므로 중학생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그래서 거긴 노키즈 존이 아니라 중학생들 오지 말라는 거였는데 스터디 카페인데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라고 요즘은 옛날 독서실. 네. 근데 아마 중학생들이 좀 더 시끄러운가 보지? 딴짓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들, 그래서 그 스터디 카페 전략이 아마 그 기말고사 기간에는 고등학생들이 아마 많이 와서 고등학생들만으로도 충분히 차니까 근데 이제 거기 시끄럽다 소문나면 안 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중학생들은 배제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달았나 해서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기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노키즈존도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시끄럽고 저기 하면 아까 뭐 하랑이가 얘기한 대로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존의 어른 손님들이 안 올 거니까 거기 시끄럽다고 소문나면 근데 애 데리고 오는 손님보다는 그냥 오는 손님이 더 많은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노키존으로 하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서 그거는 뭐야 그 사장님이 자기 가게를 자기의 영업 방침을 가지고 하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뭐 비윤리적이니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까 그 악마 윤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내가 그렇게 하는데 노키존이라고 하는데 내가 당신한테 해를 입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돈 안 벌겠다는데 내가 원하는 수준을 받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자 그에 비해서 이제 또 다른 관점 아까 하랑이가 잘 얘기했어. 아니 어른들이 더 떠들거든 사실은 보면 막 목소리 크고 막 왁자지껄하게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 왜 그러면 그런 그 어른들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모든 아이들이 떠드는 게 아니라고 일부 아이들이 떠드는 거라고 그리고 모두 게다가 이제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떠드는 아이가 있는데 그 떠드는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 어? 때문에 이제 더 격분하는 거예요. 그 방치하는 부모 때문에 더 격분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떠들었을 때 그 아이들을 단속하는 부모가 더 다수지. 그냥 이렇게 떠들게 내버려 두는 부모들이 어쨌든 뭐 소수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일부의 일인데, 왜 그거를 전부를 다 같이 통으로 규제함으로써, 어? 다른 다수의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이렇게 희생돼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또 이제 그 노키존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고 게다가 이제 노키존이 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요즘 우리 사회가 가장 커다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른바 저출생 문제인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이 데리고 다니면 그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도 제한되고 그러면 누가 아이를 낳고 싶어 하겠냐 라는 점에서 그 아이에 대한 혐오가 거기 밑바닥에는 깔려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점에서 그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아이 낳는 사회라 낳아야 하는 그런 사회의 그 방향성과 배치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해. 아이를
우리 선생님도 과거에 아이였다는 거지. 여러분도 과거에 아이였고. 근데 아이라는 존재 특성상 상대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기가 더 힘들고 주의 집중이 짧고 그리고 몸으로 활달하게 움직이는 걸 더 좋아하고 주변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약하고 그게 그 아이의 특성이잖아. 그럼 그런 아이의 특성을 우리 사회가 용인, 넓게 바라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그거를 아이의 특성을 바라봐 주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못 참아내느냐, 배려하지 못하느냐. 라는 부분에서 이제 윤리적으로 그 문제가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이 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그 있는 부분들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쨌든 뭐 노키즈 존 그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그 지역이 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곳의 컨셉 자체가 조용한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뭘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좀 위험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만지면 깨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오면 좀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있다던가 그런 곳이라면 노키즈존을 하는 것들도 그 자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인정해 줘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그 사회 분위기상 뭐 이런 식으로 그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이렇게 경계해야 되는 것들 아닌가.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뛰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부모가 이제 다독거리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뭐한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 그 만약 그게 자기 손주였다면 음, 자기 아이였다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예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시끄럽고 짜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게 노키즈 존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의 어떤 그런 문제로 풀어갈 건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그 윤리, 그 신의 윤리, 배려, 쟤가 우리 애라면 이라고 생각한다라면 또 반대로 뭐 부모는 내가 저 손님 입장이라면 이라고 그 서로가 그 윤리의 영역을 넓혀간다라면 그러면 그 문제는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 이제 잘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냥 그 하라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물었길래 선생님이 그냥 얘기를 쭉 하면서 어쨌든 이 노키즈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선생님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이 책에서 갖는 어떤 그런 지점들도 얘기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이 갖는 의미가 10대와 통한 윤리학에서 뭐 가장 1번은 윤리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이 책을 통해서 윤리학이 이런 거구나. 윤리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이런 윤리가 있구나라고 해서 아는 것들이 여러분 첫 번째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책이 갖는 장점은 뭐냐면 노키즈존 문제라던가 아까 이제 하랑이가 그 첫 번째 얘기했던 국가와 국민, 국가와 개인은 어떤 관계인 건가? 라는 어떤 그런 문제라던가 또 학영에서 얘기했던 봉사활동의 문제라던가 그게 여러분이 나중에 논술 시험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논술 시험에 아주 중요한 뭐야? 그 단골 그 주제야 주제. 그리고 그 안에 그 단골 주제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그 문제의 배경이 되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이 책이 또 유익함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랑이가 말했던 개인과 국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면 101쪽, 102쪽에 이 동양과 서양을 나눠 설명하고 있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주의가 강한 나라야, 약한 나라야? 어, 국가주의가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일본, 중국 이 한중일 동북아 삼국이 국가주의가 매우 강한 나라인데 이 사람은 그 원인을 뭘로 찾고 있어? 101쪽에. 랑 전쟁, 어? 응사랑 전쟁. 자, 농사, 농업에 찾고 있어. 왜? 그 뭔가 작업을 할 때 국가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어. 자, 논농사를 지으려면 논농사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해.
그러니까 물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수로가 건설돼야 돼. 저수지가 건설돼야 돼. 그럼 수로나 저수지를 건설하는 데는 대규모의 사람을 동원해야 돼. 그러면서 이른바 강력한 지도자, 이른바 국가주의가 공동체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충성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반면 백이 쪽에 보면 서양은 서양은 도시국, 어, 도시국가들이, 도시국가였다. 도시국가. 애당초부터 이렇게 하나의 집단적인 그런 게 아니라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단보다는 개인, 우리 흔히 말하는 개인주의, 개인주의적 윤리가 더 서양은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평등적인 생각이 더 발달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동양은 국가주의적이고 이른바 수직적 윤리가 더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사회 문화의 어떤 그런 특성에 따라서 그 다른 윤리관이 생겨났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동양과 서양 예전에는 별로 만날 교차 지점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막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것들을 서로 간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요 21세기 새로운 윤리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정립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고. 근데 그 과도기적 그런 관계들, 과도기적 과정 속에서 그 윤리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인류 보편의 공통의 윤리가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 단지 뭐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지배 세력에 의해서 그 윤리가 또 다른 윤리가 강요되고 있는 것들은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국민학교였던 거 혹시 알아? 예전 이름이? 네. 지금은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그 왜 바뀌었는지 알아? 아니요?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 이름이 왜 바뀌었는지 알아? 왜 바, 국민이라는 말 자체가 일제시대 때 개념, 일본의 어떤 그런 개념이었고, 그러니까 국민을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국민이 아니라 요즘에 그 시민이라는 말을 써. 선생님 생각하면 좀 국민이나 시민이나 뭐가 달라? 라고 하는데 국민은 아까 말했던 이런 수직적 관계 속에서 국가에 속해 있는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 존재야. 근데 시민은 시민 개별적으로 그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연대해서 그들이 협력해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하고 그 시민의 차이는 국가는 수직적인 거고 국민은 시민은 뭐야? 수평적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그 상황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국가주의 쪽에서가 아니라 시민주의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반성, 비전 이런 것 때문에 국민학교 그때 물론 이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뀐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일본 일제 단죄 청산이야. 과거 제국주의 문화, 일본 문화를 청산하자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국민학교로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그 또 다른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바로 우리 사회가 시민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 그런 얘기 국가가 국민을 위해 뭘 해줄까가 우선이야. 아니면 국민이 국가를 위해 뭘 해야 된다라는 게 우선이야. 하경인 어때? 너가 국가를 위해 뭘 해야 될까? 어떤 쓸모 있는 일을 해야 될까? 이걸 더 많이 생각해 아니면 국가가 날 위해 뭘 해주지? 국가가 날 위해서 뭘 해주는 게 있나? 라는 거에 대해서 더 우선하게 생각해. 둘 중에 네가 보면 국가를 위해서 네가 뭘 더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국가가 널 위해서 널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 요즘 보면은 음, 공약 같은 거 보면은 투자가 더 약간 음. 요즘은 많이 아니, 그러니까 하경이 너 개인적으로 네가 생각하는 국가는 뭐냐고. 네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너한테 어떤 존재냐고, 어떤 의미냐고. 국가는 어, 국민 써서 존재하는 거니까 후자 음. 아니야.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근데 네가 막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 막 애국가들은 막 가슴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막 그래 우리나라 잘 살아야 돼.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은 안 들어. 아, 특별히. 아니, 음. 그니까, 뭐를, 국가를 위해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음. 약간, 그러려면 국가가 조금 위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비율, 그래, 그래, 그래. 하랑이는. 아무래도 국가가 우리에게 보통 해주는 게 맞,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우선 어렸을 때는 국가는 충성해야 될 존재였어. 그래서 우리가 그 저기 뭐야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었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었어. 근데 그것도 바뀌었어 지금.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되게 그 개그맨이 개그로 한 적이 있는데 국가가 날 위해 해준 게 뭔데? 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너무나 우리한테는 충격적이었어. 개그이긴 하지만. 왜?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오로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이것만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았던 거야. 그렇게 교육받았고. 세뇌 당한 거지. 근데 지금의 사람들의 생각은 이 국가라는 것들은 그 개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국민들을 위해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생각이 뭐해? 바뀌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야. 물론 그것들이 양극 다, 뭐 둘 중에 하나는 아니야, 사실은. 그것들이 섞여 있을 거야. 근데 그 사회가 어떠한 것들을 기본으로 가져갈 건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생각들이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관련되어서 뭐 그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충돌하지.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라는 부분들에서 과연 뭐를 더 우선을 할 건가. 그래서 그런 논란들이 있었어. 옛날에 그 뭐야 올림픽 그 선수 중에 그 빙상 빙상 그 선수 중에 러시아로 귀화한 선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에 못 뽑힌 거야. 응? 다른 선수가 다 국가대표를 뺏긴 거야, 쉽게 말하면. 떨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랑아, 하경아. 그 국가대표 출전을 못 하는 거잖아. 자기가 실력이 없은 거니까. 그러면, 근데 그 선수가 어떻게 했냐면 러시아로 귀화한 거야. 러시아 국가대표가 된 거야.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이기고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 그래서 러시아의 국가대표 러시아 금메달 하나 더 얹어줬어. 자, 우리가 그 사람 어떻게 봐야 돼? 기회를 찾아 떠난 사람, 하랑이 뭐라고? 기회를 찾아 떠난 사람. 아, 하경이는 그 사람이 과연 나쁜 사람인가?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해야 되는 건가?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야, 대한민국 너희가 나를 뭐 하지 않았냐? 국가대표로 뽑아주지 않지 않았냐? 어? 너네가 나를 국가대표로 뽑아줬으면 되는 건데 나를 안 뽑지 않았냐? 나는 내 나름의 뭐를 한 거다? 최선의 선택을 한 거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볼 것인 건가요, 문제들. 또 옛날에는 당연히 우리가 현대 자동차를 타고 국산품을 애용운동을 막 했었어. 근데 요즘 들어서 과연 우리가 현대 자동차를 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른바 애국심 마케팅. 그 마케팅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한국의 제품을 사야 되는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과 야, 제품을 사는데 한국이건 뭐가 중요해? 소비자로서의 권리, 어? 그냥 품질 좋고 값싸고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사면 되는 거지. 어?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를 따지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 그 부분들에서 국가라는 것들 이전에 그 개개인의 시민들을 봐야 된다는 것들. 그 안에서 그러면
그 윤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문제를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이겁니다. 슈퍼리치보다 해피리치를 꿈꿔라 라는 책이어서 뭐 여러분들이 또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